늙고 병든 부모는 자식에겐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젊고 건강하고 도움이 돼야 자식도 부모를 찾고 대접해 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이 심씨가 겪은 현실이었죠. 어느 날 10여 년 전에 결혼한 아들 며느리가 손자까지 데리고 갑작스레 심씨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는 곳이 서로 워낙 멀다 보니 명절이나 돼야 얼굴을 한 번씩 볼 수 있었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방문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심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겸사겸사요. 차 타고 3시간 이상 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올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많아야 한 2번 보며 살았던 것이죠.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도 잘 지냈니? 우리 영준이는 그새 큰 것 같아. 심씨도 남편도 아들네 가족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마침 점심을 먹으려던 차에 아들이 왔는데 예고도 없이 오는 바람에 집에 차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서 밥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들떴습니다. 이걸 어쩌나 해줄 게 별로 없네. 고기 좀 볶아. 영준이 먹게. 심씨는 급하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무슨 일로 온 거야? 심씨는 밥상을 차리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부탁이라니? 아, 밥 먹고 얘기해요.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아들 며느리는 심씨가 정성 들여 차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본격적인 용건을 꺼냈죠. 아버지 가지고 계신 땅 있잖아요. 그것들 좀 처분해 주실 수 있어요? 뜬금없는 아들의 말에 심씨도 놀랐습니다. 땅이라니? 창고 올린 땅. 그거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나이 들 때까지 직장 다니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사업 하나 시작해 볼까 해요. 사업? 네. 이렇게 벌어서는 돈 모으기도 힘들고요. 요즘 정년이 너무 빠르니까. 그렇다고 그 땅을 팔아달래? 너는 모아둔 돈 없어? 있기야 있어도 그렇게 큰 돈은 없죠. 애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은 드는데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심씨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 때문에 먼 길을 온 듯 했습니다. 말이 되냐? 그걸 팔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창고를 지어 임대를 줬는데 그 돈이 심씨와 남편의 주 생활비였습니다. 그걸 팔아서 달라는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 잘 되면 2배로 갚을게요. 아, 됐대도. 남편이 이렇게 강경하게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기 전 그리고 다니고 나서부터도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닌 아들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아주시던가요. 그렇게까지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안 될 거만 생각하세요? 잘 되면 큰 돈 버는데요.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의 명의로 심씨 부부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돌리지 않는 이유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참에 집도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나 죽으면 그때 가져가도 늦지 않다.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빚지고 깡통 차고 그런 꼴 못 보니까. 며느리도 상심을 했고 아들도 괴로워했습니다.
남편도 한참을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절대 안 되고 대신에 얼마 정도는 보태주마. 그러자 아들도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대신에 정말 신중히 잘 써라. 제발. 알았냐? 제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 벌써 10살짜리 자식이 있는 아들이었지만 힘들게 본 늦둥이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지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송금을 해주기로 했죠. 아들네 가족은 하룻밤 머물지도 않고 다시 먼 길을 돌아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심란한 눈치였습니다. 자신도 남편도 벌써 80대이니 아들이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돌아간 뒤에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심 씨는 다시 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진작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꼭 여기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선생님이 유명하대잖아. 그래야 제대로 하지. 심 씨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에 남편과 함께 들렸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위한 날짜를 잡고서 말이죠. 그래도 굳이 이렇게 먼 데서 해요. 코앞에 병원도 있잖아. 병원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을 언급하는 남편. 무슨 큰 병도 아니고 수술에도 부르지 말아요. 당신도 있는데 번잡스럽게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지. 심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설령 이곳에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조용히 왔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심 씨의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심 씨의 수술을 며칠 앞두고 남편이 급성췌장염으로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서 주말에 퇴원하도록 해볼게. 당신이 의사예요? 월요일에 퇴원하라잖아요. 심 씨의 수술은 화요일이었고 월요일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 수술을 미뤄요. 여태 기다렸는데 뭘 밀어? 큰 병도 아니니까. 안 와도 큰 병 아니야. 내가 퇴원하자마자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일요일에 가서 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에 병원에 같이 가. 심 씨는 괜히 아들네 집에서 신세를 져야 하는 게 싫었습니다. 차라리 병원 근처 아무 데서나 하룻밤 잘게요. 원래 남편과 올라가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있을 심 씨가 걱정이 된 모양인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알았다고 했죠. 정말 뭐하러 그래요. 영준이 엄마도 불편하지. 아, 고작 하룻밤인데 아픈 엄마 하루도 못 재워줘. 괜히 민폐 끼칠까봐 그렇죠. 그것도 싫다 그러면 우리 아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일요일 아침 일찍 심 씨는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가려면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남편은 잠도 안 자고 있는지 심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추우니까 옷 단단히 껴입고 가. 알았어? 알았어요. 병호한테는 지금 출발한다고 전화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버스 타고 전화해도 돼요. 어젯밤에 통화했어요. 알았어. 심 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어날 만한 시간이 됐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발하셨어요? 진작에 했지. 버스로는 몇 시간 걸린댔죠?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지금 밖에 눈이 엄청 온다. 아침부터 조금씩 눈이 내리더니
지금은 제법 굵어진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는데도 아직도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심씨의 말대로 버스는 도로 위를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쳐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도착했습니다. 거진 5시간 정도 버스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죠.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가려는데 어쩐 일인지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냥 택시를 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주소도 알고 있으니까 택시 타고 초인종 누르면 되지, 뭐. 근데 여기 사람은 많은데 다니는 택시가 많지가 않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교통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도 택시를 찾아대는 통에 심씨는 한참 걸려서 겨우 택시를 타고 아들네로 갈 수 있었습니다. 택시도 거북이처럼 느린 속도로 도로를 기어갔습니다. 본래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고 택시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택시를 그냥 보낸 것을 후회했죠. 한적한 빌라 단지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아들네 빌라에는 1층 공동현관에도 비밀번호 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계에 적힌 대로 눌러 아들이 사는 302호에 호출을 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얼어서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심씨의 호흡을 따라 입에서는 하얀 숨이 뿜어나왔습니다. 그 숨결마저도 얼어버릴 듯한 강추위였습니다. 심씨는 호출키를 다시 한번 누르려던 것을 멈추고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아들에게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고는 했지만 택시 타고 이동하는 것도 늦는 바람에 약속 시간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작정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춥기도 했고 무릎이 쿡쿡 쑤셔서 계속 서서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났어? 아니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1층에서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네요. 어디 갔는가 본데. 뭐? 터미널로 데리러 오지는 못할 망정. 멀리서 엄마가 온다는데 말도 없이 어딜 가? 그러게요. 아까 오전에 버스에서 통화했을 땐 그런 말 없었는데. 그럼 추운데 거기서 기다리게. 안 그래도 어디 좀 들어가려고요. 다리도 아프네. 당신 점심밥도 못 먹었잖아. 식당이라도 들어가. 알았어요. 걱정 말고 당신도 좀 쉬어요. 심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죄다 주택단지라 가까이에는 가게가 보이지 않았고 편의점만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보았던 국밥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칼바람이 불며 심씨의 머리칼을 흐트려 놨습니다. 아이고, 심씨는 옷을 좀 더 단단히 여미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바닥도 미끄러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걸으니 한참 걸렸죠. 어서 오세요. 돼지국밥 한 그릇 주세요. 따뜻한 식당에 들어오자 살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은 귀가 녹으며 쑤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씨는 밥을 먹으며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밥을 다 비우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드신 거죠? 식당 주인은 심씨의 빈 밥그릇을 보더니 상을 치우겠다며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기다리지는 못할 듯해서 먹은 것을 계산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영하의 날씨가 다시금 심씨를 반겼죠. 심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편의점이 있었으니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근처에 식당이나 편의점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자신의 동네를 떠올린 심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작은 테이블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씨는 따뜻하게 데워진 음료수를 한 병 사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도 눈이 매섭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곳에 서 있으라 그러면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나 편의점에 들어와 있어요. 나도 병호한테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데, 이놈이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러게요. 나도 답답하네. 춥지 않아? 편의점 안은 따뜻해요. 걱정 말고 있어요. 곧 오겠지. 정 안 오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택시를 타고 병원 근처로 가. 아이고, 택시도 거의 안 다니고 지금 기다리면 언젠간 집에 오겠죠. 남편의 심씨의 말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연락되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카운터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 빵과 음료수도 한 번 더 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자 다른 손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려는지 뜨거운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혼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민폐일 듯 했습니다. 실제로 주인도 자꾸 심씨를 힐끔거리기 시작했고 말이죠. 아이고, 큰일이네. 심씨가 또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다시 들어갈 데가 없으니 빨리 아들이 와야 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편의점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 건물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너무 추워서 몸이라도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무릎이 쑤셔서 거의 제자리에서 움찔거리는 정도였습니다. 1층이 주차장이라 기둥 뒤에 기대어 바람을 조금이나마 맞고 서 있었습니다. 하도 춥고 힘드니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겨우 5분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생각이 들 때쯤 심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 엄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지금 장모님 때문에 잠깐 처갓집에 와 있거든요. 응급실에 가셔서. 뭐? 많이 편찮으시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가 계세요. 아들은 다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이따가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심씨는 중얼거리다가 퍼뜩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럴 시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문자 메시지에 적힌 숫자를 공동 연관에 찍었습니다. 그러자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내도 아닌데 벽으로 막혀 있는 것만으로도 온도가 10도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심씨는 302호를 찾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을 때 따뜻한 실내를 떠올리며 기대에 차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삐.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심씨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번 확인했죠. 삐삐삐삐삐.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돈한테 큰일이라도 있나?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몇 시간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심 씨는 문자 메시지에 적힌 비밀번호에서 끝자리 한 자리만 바꿔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삐삐삐삐삐. 어휴,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 눌러보지. 심 씨가 여러 번 눌러보자 문은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자물쇠 모양을 띄웠죠. 그때부턴 문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바깥에서 기다렸던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심 씨는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굳어있던 다리가 휴식을 취하자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병호가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줬나 봐요. 문이 안 열리네. 뭐, 아직도 밖에 있어, 그럼? 아니, 여기 1층 문은 열고 들어왔죠. 병원의 집 앞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받던데요. 기다리면 또 연락이 오겠지. 아니, 도대체 몇 시간째야? 그놈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준이 엄마도 전화 안 받잖아.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난 듯 했습니다. 심 씨가 그런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해요. 계단에 앉아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지금 바깥이 영하 몇 돈 줄이나 알아? 한파주의보가 떴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바깥에서 떨고 있어. 내가 병호 이 정신 나간 자식을 가만두나 봐라. 밥도 먹고 편의점도 가고 했는데요, 뭘. 아무튼간 병호한테는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당신은 좀 진정해요. 당신도 입원해 있으면서 나를 걱정해요.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참 잔소리를 했습니다. 얼른 택시 타고 다른 데라도 가 있어. 택시가 없다니까 그러네. 그럼 식당에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시켜놓고 기다리던가. 미련하게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알아서 잘하겠다더니 그게 뭐야? 멀리 있는 남편이 애가 타는 듯 화를 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할 테니까 화내지 말고 있어요. 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대로 하는 게 나을 듯 했습니다. 뭐라도 주문하면 눈치가 안 보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더 있다가 남편의 말대로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때렸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비밀번호 제대로 누른 거 맞아요? 심 씨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해서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대로 눌렀는데 안 열린다. 확인해보니 중간에 한 자리가 5인데 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들은 게 화가 났는지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심 씨는 아들네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한참을 화를 내다가 끊었습니다. 그래도 안에 들어오니 몸이 녹는 듯 했습니다. 계단에도 오래 앉아 있어서 찬기가 올라왔는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화해봤자 연락도 안 될 것을 알기에 심 씨는 거실에 보일러를 켰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기다리자 저녁 늦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준이는? 처갓집에 있어요. 자고 내일 온대요. 근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장모님이 빙판에 미끄러지셨다고 전화를 하셔서요. 장인어른도 안 계셔서 저희가 병원에 좀 모시고 가느라요.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연락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렇다고 아들도 며느리도 그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나 싶었지만 이미 들어온 것을 이러쿵 저러쿵 따지기도 그랬습니다. 수술하셔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응급실 갔다가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지금은 쉬고 계세요. 심각한 건 아니라니까 다행이네. 아들은 지친 낯을 했습니다. 사돈네도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녔으면 정신이 없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 씨의 남편 전화였습니다. 네, 아버지. 너 임마! 이 정신 나간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 엄마 내일 당장 수술 받을 사람인데 그 추운데 그렇게 기다리게 해? 데리러는 못 가도 한 명은 집에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정신없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는 게 말이 되냐? 네 장모 아프다고 우르르 몰려가서는 네 엄마는 나 몰라라 하는 걸 지금 나더러 이해하라는 거야.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에게 아들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저 인상을 쓰며 퍼붓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 또 한 번만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찌나 목청이 크던지 묻지 않아도 대화는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자 아들은 심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어디 좀 들어가서 기다리셔야지. 왜 미련하게 밖에서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아버지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겠어요. 식당에도 들어가 봤고 편의점도 들어가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있니? 어머니 병원 가신다고 해서 저도 배려하는 마음에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한 건데 좋은 일을 하고도 왜 욕을 먹어야 하냐고요. 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나가봤자 심 씨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아들 출근길에 차를 얻어 타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수술 날짜를 미뤄서라도 남편이랑 함께 왔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여 아들네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며느리가 없어도 아들 눈치를 보느라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도 심씨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심씨는 아들의 차에서 내려 혼자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바깥에서 기다렸던 것만 빼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는데 왜 이리 서글픈 기분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어제 그 난리를 친 이유가 아들의 처갓집 때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별 문제 없는 사돈네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응급실에도 데리고 가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하는데 수술을 앞둔 자신은 병원에 내려다주고 쌩하니 가버리는 아들에게 서운했습니다. 물론 월요일이라 출근해야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심씨가 입원하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바로 올라왔다는 남편. 배는 괜찮아요? 아, 지금 내 걱정할 때야? 내가 무슨 중병 걸렸어요? 호들갑을 떠는 남편 때문에 도리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 드니 자식보다는 남편이 최고라는 사실이 어쩐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심씨는 무릎 수술을 했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남편은 또다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네 엄마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냐?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아니, 아버지. 엄마가 무슨 암 수술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무릎 수술이잖아요. 뭐 디스크 수술 같은 거 했다고 식구들 전부 가고 그래요? 너는 그래도 와야 하는 거 아니냐? 먼 곳도 아니고 차 타면 금방 오는 곳인데. 아니, 그저께부터 정말 왜 그러세요?
저 지금 퇴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 왜 고함을 치세요? 퇴근하고 잠깐 들리는 것도 못해. 아들이 피곤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니, 수술도 말이에요. 왜 굳이 여기서 하신 거예요? 저한테 뭐 자식돌이 해봐라 그런 거예요? 뭐 이 자식아? 아버지는 지난번에 제가 사업자금 좀 부탁했을 때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셔놓고는 자식돌이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이 자식 저 자식 해가면서 욕을 하세요. 심 씨가 통화하고 있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곧 뒷목이라도 잡을 듯 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그래서 달라는 돈 다 안 줬으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서운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왜 아버지 서운한 것만 가지고 그러시냐는 거죠. 너 그럴 거면 지난번에 보내준 돈 다시 내놔라. 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제 거라면서요. 오라, 네가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막대먹게 취급하는구나. 어차피 고깔 늙은이들 비위 맞출 필요 없다 이거지. 남편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 사주고 돈 줄 땐 잘하더니 죽을 때 가져가라는 말에 안면몰수 해버리는 게 딱 남편이 한 말이 맞았습니다. 그 정도까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차피 아버지가 땅 팔아주실 생각도 없으시면 저희도 자식 노릇을 아버지 입맛에 맞게 잘할 자신은 없네요. 나중에는 남편이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말리고는 있지만 아들의 말에 속은 문드러지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미련한 놈아. 이미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 참 생각이 짧다. 준 걸 뺏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냐? 이미 준 돈을 어떻게 뺏어가시려고요? 그 돈은 길에 버린 셈 쳐버리면 된다. 그런데 너희 살고 있는 그 집은 내 것 아니냐? 심 씨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집이요? 지금 집을 뺏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닌 놈한테 내 집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니까 올겨울 지나가기 전에 짐 다 빼라. 장난치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 손자까지 다 길거리에 내쫓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준 돈으로 월세라도 가면 되잖냐. 그걸 손자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겨라. 안 나갈 시에는 법적으로 조치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남편은 씩씩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 씨도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짜로 쫓아내게 해요? 왜 못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지들 앞가림 지들이 알아서 하면서 살겠지. 그 정도도 각오가 안 됐으면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쁜 놈이 자식이야 아주. 말은 거칠게 하지만 남편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생긴 듯 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러지 맙시다 하고 말렸을 심 씨도 적극적으로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심 씨는 퇴원을 해서 남편과 함께 내려갔고 아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은 아니죠 하며 말이죠. 그것조차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달았는지 집으로도 찾아왔지만 남편이 서슬퍼런 눈을 하고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아들도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다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